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가 뭐 3분의 1 이상 혹은 절반이 다 죽어나갔다 그래요. 좀 안 좋은 의도로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 HIV 에이즈가 약간 게이병이다. 게이들의 병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혹은 국제기구에 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먹혀요. 네, 안녕하세요. 유익함의 홍석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씨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정치와 전염병인데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 또 우리 일상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주제예요. 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계시죠. 바로 정치학자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채널이 잘 되려나 보다. 아니, 김지훈 박사 나온다고 딱 했는데 그 전에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빵빵 터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죽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죽이시려고 나온 건가요? 자, 오늘은 이 귀한 우리 또 박사님 모시고 조금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김지훈 박사님과 우리가 늘 싸우고 뭐 이렇게 뭔가 극복해내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고 싶다라는데 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염병.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전염병 그 이면에는 약간 정치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또 김지훈 박사님이 하실 말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제 특히 오늘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런 전염병들을 이제 한 번에 훑어보면서 이제 그 속에서 정치와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뭐 인류 역사와 전염병을 함께 해왔죠. 역사 보면 뭐 그 시대 전염병들 다 나오고 다시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전염병은 사실 뭐 인류 역사 정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렇게 본다면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전염병이 벌어져서 뭐 많은 희생과 혼란이 있지만 네. 그걸 또 인류가 극복해 나가면서 맞아요. 뭔가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바뀌고 그렇죠. 약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역사가. 도약을 하기도 하고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전염병들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우리가 세계만 해도 가깝게만 가도 사실 코로나도 그쵸.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뭐 메르스, 사스. 그렇죠. 그 전에는 무슨 뭐 많죠, 뭐 천연두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매도, 흑사병, 뭐 맞아요. 병, 뭐 그 약들이 계속 뭔가 나오고 이 사회가 막 발전하고 극복하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각 시대마다 전염병들이 이제 특징이 다 이제 다르잖아요. 뭐 각 원인도 다르고 그게 병세도 다르고, 근데 그렇지만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염병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사회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두려움. 공포심. 그럼요. 한번 이렇게 병이 막 돌기 시작하면 처음엔 이게 왜 이런 병이 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성행하게 되는 게 음모론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흑사병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돌았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렇지. 뭐 이런 음모론이 막 돌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사회가 바뀌어요. 흑사병도 굉장히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역사학자 중에 발터샤이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회의 어떤 계급 구조, 사회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에 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근데 흑사병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흑사병이 돌았을 때 보면은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봉건 영주가 있고, 그리고 영주가 다스리는 땅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농노나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나오는 것을 이제 뭐 영주가 징발을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좀 나눠주고 뭐 이런 식의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가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 예, 뭐 3분의 1 이상 혹은 절반이 다 죽어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농사짓던 그 일반 소작농이나 농노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아서 죽어 나가고 이제 조금 머금해져서 돌아왔더니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노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노동력이 그냥 훅 사라져 버렸네요. 그 전염병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영주가 야 너 뭐 여기서 뭐해 안 해 막 그러면 혼내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맘대로 했는데 이제 노동력이 귀하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인권, 권리가 조금 상승되고 그들의 목소리도 조금 힘이 실리고 약간 사회가 약간씩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내놔가 된 거죠. 아. 나가 일을 할 테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이제는 돈을 줘야지 일을 하겠습니다. 라가 된 거죠. 저도 우리 손 씨한테 잘해야겠는데요. 잘하셔야 돼요. 돈안 주고 지금 부려먹고 아, 진짜요? 있는데 네. 이 조회수 조금 터지니까 약간씩 뭐 자기 입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돈을 교통비는 좀 받아야죠. 달라고 하는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희소성이라든지 네임 밸류를 갖게 되면은 이제 돈을 달라고 하게 되는 거고 네. 돈을 이제 좀 주기 시작했더니 저기 옆 동네 영주님이 좀 더 주신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일종의 노동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사회가 바뀌는 거네요.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상공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적인 사회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뭐랄까 봉건 영주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절대 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근대 국가로 가게 되는 기초를 확립을 하고 또 사상적으로 또 경제 시스템적으로는 농업 경제 중심에서 조금씩 상공업 중심으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이게 시민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역사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야, 그러네. 뭐 전염병,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대단한 거네. 이게 우리는 그냥 전염병 한번 돌면 막 어떻게 공포스럽고 막 죽어나가고 뭐 이거만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가 이렇게 재조립되는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물론 코로나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내에 잡혔죠. 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효과는 아니지만 경제 시스템이나 우리가 뭐 익숙한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전염병이 근대 국가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질병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천연두도 인디오 인구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쓸어갔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 군인들이 네네. 이제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쭉 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균을 이 인디오들이 못 견디니까 그렇죠. 그 인디오들의 인구가 그냥 거의 그 수십 %가 그냥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병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성이 생겼다고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과 딱 마주쳤을 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병이나 그런 균에 노출이 돼 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19년쯤에 이제 코르테스가 가갖고서는 거기서 뭐 점곡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접촉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0년 뒤에 보니까 인구가 처음에 한 2,500만 정도였었는데 이게 200만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그냥 초토화가 된 거죠. 그렇죠. 비극적이다. 주로 이제 전염병으로 물론 뭐 살상도 있고 이랬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식민지를 개척하고 사실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는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자원을 수탈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걸 시장을 개척을 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메리카 대륙에 뭐 그 당시는 뭐 팔아넘길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금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탈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카리브해에 여기 사탕수수 재배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정답.
아프리카에서 또 그게 노예구나. 그렇죠.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리로 데리고 와서 이제 풀어놓고서는 그래서 흑인 노예,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그때부터 성행하기 시작을 했죠. 이야, 우리 선심 몰랐죠? 저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살았었어가지고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럼요, 그럼요. 스페인 독감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진짜.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 중 하나였는데 음. 그 1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동과 뭐 접촉도 많고 뭐 전쟁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망자를 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끝나기 직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되게 억울한 게 스페인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게. 어? 예, 원래는 미국 캔사스 그 군인 막사에서 발발을 했는데 응. 전쟁 중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전염병이 돌아갔고 군인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스페인은 사실은 중립국으로 참전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스페인의 기자단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서는 그거를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알려진 거야. 스페인에서 발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스페인 그래서. 독감이라고 해서 스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완전 억울한데? 완전 억울한 거죠. 저 너무 무식해요. 아니, 난 몰랐어요. 아니, 무슨 뭐 우리 인터넷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 예. 야, 거기 거야. 스페인 독감이야. 이렇게 명명을 해버리면 뭐 거기서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게 퍼져나가기도 속도가 예. 느리고 하니까 스페인 분들 억울했겠네. 억울하죠. 그러게. 스페인이 알린 건데 왜 우리 그게 아닌 건데 지금까지도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을 지어져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제 전쟁 중이고 또 이제 그 당시가 생각보다 세계화가 많이 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이제 막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제 왔다 갔다도 많이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국제 연맹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국제 연맹 이제 보건기구 같은 것을 이제 세웠다가 나중에 WTO나 이런 건가? 약간 그 전신이나 이런 건가 봐요. WHO의 전신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48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세계 보건기구 WHO가 생기게 된 거죠. WTO는 무역이구나. 무역, 예. 헷갈렸어요. 이게 전염병이 이제 네. 국제 보건 외교의 시작점이 된 셈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이제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더 맞아요. 막 이야기를 하고 교류가 있었겠지. 협력도 하고.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가 안 떠올 수가 없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코로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는 뭐 이게 발발을 하고 우리가 또 이걸 잡아가는 과정에서 다들 뭐 비대면 문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고 그런 문화가 또 생긴 거고 뭐 경제적으로도 사실 뭐 비대면 배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치. 것도 있고 맞아. 교육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내 대학이나 또 학교도 이런 데서는 뭐 줌으로 막 한다고. 줌 맞아. 미팅, 줌 예. 강의를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강의 하나 했는데 이거 뭐 무슨 PPT 공유하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마 이래갖고서는 완전히 막 얼마 고생했는데. 맞아. 그 기술에 그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세대가 다르니까 그걸 그렇죠. 그렇게 낯설어하고 요즘에 뒤늦게 조금씩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그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19세기 콜레라가 굉장히 영향이 컸다. 콜레라. 예. 콜레라. 물론 이제 이전에도 콜레라는 발병을 했을 거예요. 근데 1830년대부터 50년대 그 사이에 런던에 이제 콜레라가 창궐을 했는데 이게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왜 죽었는지는 알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공기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1850년대에 창궐 했었던 콜레라가 이제 소호 지역, 런던의 소호 지역을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갖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고 이랬는데 당시에 존 스노우라는 이제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소호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 그래서 이제 그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 이제 집 이런 거를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서는 점을 찍어가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이 브로드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는 그 펌프로 이제 공공으로 제공하는 여기 주변을 통해서 보니까 집중적으로 콜레라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게 이제 오염된 물이었던 거죠. 콜레라균이 거기에 들어가갖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추적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 물이 오염이 돼서 콜레라가 이렇게 퍼진 거다. 그래서 이 펌프를 이제 막아버리면서 이게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퍼다 그렇죠. 먹고 아프고 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파스체르가 나와서 세균이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된다 이런 개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존 스노우 박사는 이제 우리가 소위 보통 얘기하는 역학조사의 창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대단하다. 예, 이 존 스노우와 파스체르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의 어떤 감염병에 대한 그리고 공공보건에 대한 개념을 세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듣고 보니까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염 질병이 좀 이렇게 생기면 항상 원인을 누군가 아니면 어떤 나라 맞아. 이쪽으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희생양.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희생양. 아, 그 맞아요. 진짜 패스트 때는 유대인이었고 그치.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아시아인들.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HIV가 있잖아요. 그것도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처음 알려졌을 때는 이제 성소수자가 이제 타겟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조금씩 저도 이제 알아가면서 야, 좀 억울하다라는 그 생각도 좀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병보다 무서운 거는 낙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HIV 같은 경우는 뭐 에이즈 환자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무서워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코로나 19도 이제 국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확진자 이동 동선을 막 다 공개한다거나 막 누가 어디를 갔다, 누가 어느 식당에 갔다, 막 이런. 그럼 식당 문 닫아야 되고. 그렇죠. 죽일 놈이 되잖아요. 맞아요. 무서우니까 너무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비극적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죠. 네, 이런 걸 비난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확진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동선 공개 다 이게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동선 공개는 하지 않기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억울한 게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쵸. 내가 병에 걸려갖고 나 뭐 걸리고 싶어 걸렸나? 근데 내가 아파갖고서는 내 걱정을 하기 전에 내 동선이 알려져 갖고서는 딴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해야 된다는 건 되게 서글픈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너무 이제 굉장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패러노이드 돼갖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나는 거기 간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을 하느라 바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정말. 맞아요. 네. 예.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이제 직결돼 있으면 좀 숨기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증상이 있지만 내가 안 나가면 장사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뭐 감염 사실을 숨겼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전염병은 이게 전염병이 주는 낙인 이 공포가 너무 무서워. 훨씬 더 무섭다. 그 사람들의 눈이 좀 안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갖고 어떤 특정 집단한테 낙인을 찍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정책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뭐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뭐 찾아보면은 좀 있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HIV 초창기 때 미국에서 저는 그랬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HIV 에이즈가 약간 게이병이다. 게이들의 병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퍼진 거에 비해서 대처가 좀 늦고 정확한 대처도 못하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스톤워 사건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사실 이 성소수자의 이제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딱 그때 HIV 바이러스, 에이즈 나오면서 이게
확 닫혀져 버리는. 그쵸.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소수자 집단들에 비해서. 근데 처음으로 이게 보고가 되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인식을 한 거는 1980년대 아주 초반, 1981년 뭐 요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때였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 하면은 현대 보수의 아버지. 그렇지. 예, 또 굉장히 공화당 사람들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데 이런 병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뭐 LA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히 남성 성소수자 집단에서 조금 발발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좀 약간 집중적으로 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레이건 행정부는 어쨌든 보수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든다든지 보건 예산을 더 쓴다든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한테 걸리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게 본인들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편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치 베이스는 보수 집단이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처가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놓고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는 1985년에 락 허드슨이라는 배우가 죽으면서예요. 맞아. 젊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생각난다. 아시죠? 락 허드슨. 그 멋지고 잘생긴. 진짜 잘생겼어. 미국 모든 우상이죠 사실. 예. 예. 정말 잘생기고. 할리우드에 정말 잘생긴 예. 뭐 락 키도 허드슨. 크고 예. 뭐 영화 주인공에서도 되게 그 정말 전형적인 남주를 맡는 사람이에요. 백인 남주. 그렇죠. 예. 자이언트 같은 데서도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막 뭐랄까 정말 그 남성성 아주 이상적인 남성성을 대표하는 배우였는데 사실은 성소수자였거든요.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다 얘기해도 그때는 그렇게 개방적인 할리우드조차도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계속 숨기고 살다가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 나는 HIV 바이러스 보균자다. 그러고서는 발표를 하고 그해 이제 죽어요. 맞아. 이게 대중적인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락 허드슨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CDC는 사실 그 전부터 추적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해 이제 보고서를 내놓고 아니 반대로 또 대응을 잘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빨랐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HBO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 리차드 기어도 나오고 이안 맥켈런도 나오고 뭐 하여튼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유명한 배우들이. 약간은 이 사람들이 뭐랄까 돈을 다 받고 한 영화가 아니라. 이걸 좀 캠페인 홍보 비슷하게 이제 약간 십시일반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가장 먼저 이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발견한 거는 파스텔 연구소예요, 프랑스에. 파스텔 네. 아까 연구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노벨상도 받아요, 거기가.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워낙에 유명한 데예요. 이름부터 파스텔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도 뭐 한 10명 정도 돼요, 벌써. 그렇지. 거기가. 예. 파스테르 박사 한 분 아니고 네. 연구소에 있는 네. 좀 대단한 어마무시한 저는 분들이. 우유만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는 조금 대처가 빨랐죠. 국가적으로 약간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홍보 캠페인도 해야 되고 대중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영국도 공공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게 성관계에 의해서 뭐 감염이 된 경우들이 흔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성교육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금 뭐랄까 정부 그리고 국가적인 대응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훨씬 덜 보수적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미국이 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미국은. 우리가 아는 미국은 그냥 뉴욕, 캘리포니아 그냥 이런 데고 네. 실질적인 정말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서 맞아요. 유럽이 훨씬 빨리 움직였던 건 있어요. 특히 북유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데. 근데 유럽 내에서 좀 차별은 있어요. 왜냐하면 남유럽은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종교 색채가 좀 강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는 했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저 김태형 교수님께 들었던 프랩 요법이 좀 생각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HIV, 에이즈 예방법으로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콘돔 사용 이외에
경구약 복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참 중요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경구약을 의사에게 처방받은 대로 올바르게 복용을 하면 이게 성관계로 인한 HIV 감염을 90% 이상 와. 예방할 수 와우. 있다. 이걸 저희가 진짜 배웠거든요. 세상 좋아졌어. 그러니까 전문 의사한테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경구약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용 같은 부분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예,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잖아요. 이제 그렇죠.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경구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로 인해서 HIV에 대한 인식을 또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HIV 바이러스 뭐 감염이 된다 뭐 이런 이걸 보면은 굉장히 뭐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은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뒤집어 씌우는데 경구약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의 질병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피해를 받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감염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게 그냥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경구약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아유, 그럼요.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시선을 조금 넓혀 볼게요. 이제 좀 전염병이 근데 특히 가난한 나라 그런 데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HIV, 뭐 에이즈 그러면은 미국이라든지 뭐 서유럽 국가들 여기서 발발했고 막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죽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감염률이 가장 높고 많이 죽어나가는 데는 아프리카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 지역의 HIV 감염률이 높은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건 인프라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게 느리고 혹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퍼져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성관계로 인해서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남녀 간의 어떤 성적 평등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랄까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텍션 있어? 없어? 그러면 나 안 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젊은 여성들의 감염률이 높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여성분들이. 예,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성적 뭐 지위라든지 뭐 문화적인 전통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해서 여성이 감염이 돼서 혹시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이까지. 폐하한테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이제 WHO나 이제 UN이 개입하면서 좀 예방 요법 지원도 좀 해주고 이제 뭐 그런 국제 캠페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전 중인 나라들도 꽤나 있는데 이제 병보다 환경이 이제 더 무서운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아프리카 지역은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내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진짜 이런 너무 많다. 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에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뭐 내전으로 인해서 뭐 희생이 내전으로 인해서 뭐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 보건 인프라가 망가지게 되니까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지. 예, 뭐 식수 같은 것도 모자르고 혹은 오염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사실 입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이제 산발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고, 뭐 콜레라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진짜 한걸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네, 그럼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여러 이제 전염병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전염병들이 희한하게 출발이 아프리카 쪽에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뭐 다양하지만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한 전염병들이 많아서 더더욱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아프리카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혹은 국제기구에 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먹혀요.
그게 이게 이제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아프리카는 어떤 자기들만 어떤 근대 국가를 만들고 이랬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식민지로 수탈을 많이 당했고, 근데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약간 좀 이렇게 잘라놓고. 국정도 맘대로 이제 긋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라이벌이었거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분쟁을 같이 했고 뭐 갈등이 있었던 부족이 한 국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전들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건소 지어놨어. 여기 와서 약타 가세요. 아니면 여기서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기 갔다가 혹시 날 죽이는 건 아닐까? 끌려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믿음, 리더에 대한 그렇겠다. 뭐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 그 뿌리 깊게 굉장히 뿌리 깊게. 역사적으로 그게 와 예. 있구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치료 받으세요. 에볼라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바이러스보다 시스템의 붕괴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식수나 뭐 위생이나 뭐 교육이나 뭐 그런 결국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금 뭐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결국에는 보건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뭐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사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단기적으로야 뭐 국제 기구라든지 국제 사회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곶감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좀 잘 살아야지 도와주고 이러는 건데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러면은 뭐 좀 돈 내주던 지원해주던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도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기네 국내적으로 보건 인프라를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국에서 자국 내에 자기들도 그렇죠. 위생교육, 보건교육을 국민들한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료진을 확충을 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보건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봐야죠. 좀 결국 좋아지면 좋겠다. 예. 이게 예방은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이건 사실은 치료나 그 나머지 모든 것들 시스템을 하려면 사회가 국가가 이걸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 기구나 국제 사회가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미국에서 USAID 그 지원금도 끊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인력들도 대량 해고를 하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정말 많이 내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도적인 지원, 그 금액을 따져보면은 미국이 지원하는 금액이 42%인가 4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하겠구나.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빠지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민간에서 뭐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조금 더 낸다, 뭐 아니면은 뭐 서유럽 국가들이 조금 더 낸다라고 하지만 이쪽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 상황이. 언제까지 갈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게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개인 위생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보건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 확충을 하는가,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죠. 더불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전염병을 대처하는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염병도 살아있을 거예요. 아우. 네, 아니 뭐 코로나 극복은 했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우리가 또 다른 감염병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키는 거는 또 해야죠. 뭐
손을 열심히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뭐 좀 조심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또 정부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위생이나 교육이나 보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국가가 진짜 국가거든요.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는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개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위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이제 더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런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도 사실 성관계로 인해서 옮겨지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이제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국가 간의 지식, 뭐 의학 기술,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뭐 이제 투명하게 뭐 코로나 때만 해도 뭐 투명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그렇지.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었지만은 이제 각 나라마다 백신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경쟁이 심했잖아요. 그때 진짜 싸움 날 뻔했다. 기억에. 그래도 조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백신 같은 거를 조금 쉽게 뭐 선점을 하고 아무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이제 없어갖고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조금 품질이 좀 떨어지는 백신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물백신 뭐 이런. 네, 맞아요. 물백신. 이제 생각난다. 다 잊어버렸는데. 물백신? 물백신이라는 게 있었어. 네. 약이 귀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WHO나 UN이나 이런 국제 기구에서 사실 해야 되는 일들은 그래도 저는 세상이 평등하다고 믿지 않아요. 세상은 불평등하진 않아.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예방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각국의 정부는 각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는 국제기구거든요. 그래서 뭐 WHO,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가 전염병 돌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죠. 네, 우리 동네, 우리 집단. 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멍이 나는 부분들은 이제 국제기구나 뭐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누구 때문이야 이 사람들 때문이야 뭐 이런 낙인보다는 좀 더 도와주고 함께 연대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뭐 이런 정신이 좀 살아났으면 따뜻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네요. 코로나는 좀 잠잠하다 하지만 언제 다시 돌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독감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죠. 네, 특집으로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똑같잖아요. 뭐 예방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게 아니라 나와 사회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뭐 되게 정확한 말씀 같고요. 사실 건강이라는 게 개인의 이슈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나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또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에 알맞게 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간다라는 거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들이 전부 다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고 또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선 씨는 어때요? 우리 김 박사님하고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방송으로 보다가 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네. 이제 좀 너무 아쉬운 것도 많아요. 이렇게 질문도 개인적인 질문도 많고 네. 뭐 그 채널 질문도 많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질병 관련해서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또 지훈 박사는 내가 오라면 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요 특집 끝나서 반응이 좋다 얼마든지
제가 다시 정말 오실 겁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너무 만나서 영광이고 오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내년 신년 특집으로 우리 김 박사님 모시고 진짜 개인적인 궁금한 것들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김준 박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저는 시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또 이런 질병 이슈라든지 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또 역사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맞아요. 정치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한 번 더 불러주신 걸로 또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회차에 또 재밌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우리 김준 박사님 언제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유익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고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편견을 좀 내려놓고 선입견은 조금 좀 없애버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함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